들으셨죠? 예. 선택으로 들으셔서 중간 이제 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기는 한데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임상 영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건강한 사람들한테서 이 대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권장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다뤘던 거고, 임상 영양은 이제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하고는 좀 책정하고 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질환에 따라, 대상에 따라 너무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8시간이에요. 8시간인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지. 다 할 수는 없어서 매우 수박부터 정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기초를 알려주는. 왜냐하면 영양사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공의가 되거나 그 이후에 세팅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하시겠지.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라는 거는 조금 알고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잖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환자들은 여러분들이 얘기해주는 영양에 대한 거, 이거를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그거보다 요즘에 유튜브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 되게 중요하고, 오늘 배우는 거 갖고 안 되지. 나중에 자기 전공들이 되면 관련해서 영양 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뭐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번으로 구성을 2시간 이렇게 짧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짧게 하나 싶어서 아마 그렇게 짧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에는 글이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고 주요한 포인트들을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시간에 하는 거는 배경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껏 때 배우는 거를 다 리마인드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이제 기초가 되는 거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임상 영양이 뭘 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일상 식사하고 좀 다른 거를 알아야 되는 거는 병원에서는 어떤 식사, 병원식이라는 게 뭐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영양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영양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하는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조금 쉰 다음에 이제 대사질환에 대한 거를 좀 묶어가지고 대사와 관련된 심혈관 대사 이상을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대사 이상의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 그때의 각 질환별로 이제 포인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하는 거를 다룰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먹는 거다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잖아. 이 먹는 게 이렇게 물론 그렇게 소화 흡수가 된 다음에 대사가 되는 건 모든 세포에 다 가지만 일단은 접하게 되는 거가 소화기이기 때문에 소화기 질환과 그 다음에 심장 질환 그리고 암에 대한 거를 잠깐씩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영양소의 탄단지, 무기질, 비타민 이거를 다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아마도 이제 기초 영양학을 안 들으신 분들은 처음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 몇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이것도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요. 섭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매 5년마다 책정이 됩니다. 매 5년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별, 요 정도의 나이에서는 열량은 얼만큼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얼만큼 먹는 게 좋고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표준 T 몸무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딱 맞지 않아요. 그 표준으로 한 거에 맞춰가지고 한 거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개인화되거든요. 개인화되기 때문에 그게 딱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는 프리시즌 뉴트리션이라고 해서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을 넘어서 프리시즌 뉴트리션 시대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정밀하게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제공할 거냐 이런 것들을 AI까지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Dietary Reference Index (DRI라고 얘기해서 한국에서 얘기할 때는 KDRI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DRI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책정이 된다. 근데 제가 2020이라고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2020을 쭉 사용하고 있었고 곧 이제 최종 2025에 대한 최종 발표회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해요. 그래서 그때 확정되는 거를 가지고 이게 2025 딱 시작할 때 1월 달에 나오면 좋겠지만 그럼 안 헷갈릴 거 아니야. 근데 보통은 12월 그 다음에 1월 뭐 이 정도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 5년 정도는 2025를 가지고 가게 될 거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표가 여러 개가 있어. 기본 지표는 4개. 그래서 평균 필요량이라고 하는 EAR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그냥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예요. Average, 평균에 해당하는 거고 또 이제 다른 거는 충분 섭취량이라는 게 있고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EAR에다가 플러스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정도에 해당하는 값을 더해준 게 권장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RNI, Recommended Nutrient Intake 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여러분들 섭취한 거를 싹 해가지고 평균을 냈어. 그러면 중간 정도에 해당한 사람이 이게 리ኳ이먼트가 적절할 텐데 더 체구가 작고 키가 작고 뭐 이런 사람이나 혹은 더 체구가 크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이나 그럼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EAR로 보통은 책정을 안 하고 거기에 플러스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더해주는 이유가 통계 시간을 기억나니? 전체 분포에서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더해주면 정규 분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97.5%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97에서 98%의 한국인은 이 정도를 먹으면 다 필요한 거는 먹는 거야 하는 양을 책정해 준다는 거예요. RNI로. 그런데 RNI를 책정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RNI 책정을 못 하거든요. 못하니까 충분 섭취량이라는 좀 대안이 되는 어느 범주에 있는 값으로 책정을 해주는 게 충분 섭취량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영양소라고 한정없이 많이 먹으면 다 좋은 거야?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톡식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톡식하게 작용하는 것이 보고되지 않은 상한값이 있어요. 보고됐으면 안 돼. 그 값까지 책정을 하면 안 돼. 보고되지 않은 상한을 잡아서 여기까지는 먹어도 되는데 이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좋겠어. 이렇게 잡아주는 게 상한 섭취량입니다. 자, 그래서 이 4개를 기본적으로 쓰고요. 평균 필요량이라고 하는 거를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더해준다 그랬잖아. 더해준다 그랬는데 열량도 더해주고 곤란하지? 열량이 97.5%가 충족하는 값으로 권장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엄청 살찌는 값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량은 제외돼요. 열량은 EER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버리지 정도에 해당하는 값을 EER이라는 값으로 그 더해준 값이 아니라 그것으로 책정을 해줘요. RNI가 없어. 그러니까 열량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AMDR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CDRR이라고 하는 2개의 인덱스가 더 있는데 AMDR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열량을 섭취하는데 말이야. 거기 열량 영양소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있잖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어떤 구성으로 먹는 게 적절한가라는 거가 AMDR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적정 비율. 그래서 탄수화물은 55에서 65% 이런 식으로 이제 책정해주는 단백질은 7에서 20% 이렇게 책정해주는 것이 AMDR이고 학회와 보건복지부와 영양학회와 여기에서는 AMDR로 책정해 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뭐 고지방식이라 막 이렇게 열심히 막 나오는 것도 많이 있지만 책정되어 있는 적정 값이 있다. 거기에 준해 주는 것이 좋겠다입니다. 그 다음에 2020 할 때 처음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CDRR이라는 거거든요. 말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CDRR은 2020에는 딱 소듐만 책정이 돼 있어요. 소듐, 나트륨.
싼 거. 네, 요것만 책정이 되어 있고 원래는 그 WHO에서 2000mg 이상 섭취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WHO에서 얘기하거든요. 1500 정도만 먹어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2020으로 책정을 했을 때 2300으로 책정을 했어요. 요 정도가 가장 적정한 선이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2000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하고는 뭐 전혀 관련성도 없고, 그리고 2000 뭐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해서 2300보다 더 베네피셜하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2300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고혈압학회 쪽 교수님들이랑 조금 이렇게 꼭 그렇게 책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근데 고혈압학회에서 나온 것도 보니까 2300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요번에 하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서 CDRR이라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이라는 것도 책정을 하려고 2020 때부터 이제 노력을 했다. 이거는 거의 뭐 근거가 굉장히 있어서라기보다 미국이나 캐나다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꼭 하자. 그래가지고 들어간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어쨌든 CDRR이라는 걸 책정을 하고 있다. 이 역학 결과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 했고요. 이거를 내가 뭐 값을 다 얘기하겠니? 그건 아니고 이런 영양 섭취 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다. 2020에 2025는 또 다르게 나오겠지. 이게 아주 귀찮은 게 5년마다 한 번씩 이걸 바꿔줘야 돼. 제가 그래서 아주 귀찮은. 근데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 보시면 에너지는 필요 추정량만 나와 있잖아요. 필요 추정량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로 가서 보시면 권장 섭취량 RNI 나와 있죠. 권장 섭취량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 섭취량이 굳이 책정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고요. 식이섬유 쪽에 보게 되면은 충분 섭취량, 권장 섭취량을 뭐라고 해주려고 하니까 좀 근거가 좀 충분하진 않네. 그래서 충분 섭취량이라는 걸 책정을 해준 거예요. 꽤나 많이 먹어야지 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게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퍼센트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AMDR 쪽에 가서 AMDR 쪽에 가서 보시면은 지방을 에너지의 15에서 30% 정도, 30%를 넘어가지 않게 해라. 미국의 유주얼 다이어트는 한 40% 되거든요. 걔네들은 30%까지 내리자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 섭취 퍼센트가 되게 낮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식사는 30%를 안 넘는다고 내가 확신을 못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서 특히 여학생들 20, 30대 여자분들이 제일 최근에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제일 나빠졌어요. 지방 퍼센트도 높고 콜레스테롤의 그 하이 콜레스테롤인 분들의 퍼센트도 갑자기 쫙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렇다. 근데 그 지방 퍼센트를 30% 이내, 15%에 30% 정도. 그리고 포화지방은 주로 어디서 오죠? 동물성 지방에서 오거든요. 근데 식물성에도 포화가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라면 보면 팜오일로 튀겼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포화지방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별로 동물성 지방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을 뭐 7에서 8% 미만 줄여야 된다. 트랜스 지방이 있어요. 1%밖에 안 되는데 트랜스 지방 굳이 여기다 얘기를 한 거야. 트랜스 지방은 1% 미만으로 먹어야 된다. 이게 퍼센트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요거 퍼센트 조금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고, 이 트랜스 지방은 원래는 예전에는 어디서 주로 여러분들이 먹었냐면 고온으로 많이 튀긴 음식들,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가린인데 딱딱한 거, 초코파이인데 껍데기 단단한 거,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었어요. 요즘에는 초코파이 그거 없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트랜스 지방 프리입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BBQ 이런 데서 보면은 올리브 오일로 그래서 막 튀기는데 그래서 1가가 제일 좋다고 그래가지고 모노인 unsaturated fatty acid인데 그게 이제 가장 좋다 그래서 튀기는데 그것도 고온으로 너무 많이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그렇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실제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보다 더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여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오징어 콜레스테롤 많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아요. 코릴레이션 0.1. 그런데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은 달라요. 많이 올려요. 이렇게 쪽짝쪽짝 올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AMDR 나올 때 항상 당류는 줄여라. 총 에너지의 10% 이내로 먹어야 된다. 당류 그러면 단순당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첨가당인데 단순당 1가짜리나 2당류, 단당류, 2당류 정도 요 정도에 해당하는 걸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앞에는 그냥 이렇게 책정돼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CDR 얘기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는 2300mg 정도 소듐이 그 수준으로 있다. 나중에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임상가 됐어. 그래서 고혈압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들춰보실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측정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가. 학회 선생님들도 그거를 가지고 같이 이제 토의를 하죠. 그래서 임상수생들도 이 DRI 측정할 때 많이 참여하세요. 건강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영양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임상수생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두 번째 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환자들한테 나중에 무슨 이게 퇴원하시고 이렇게 특히 영양에 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영양 표시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70몇 명은 들었거든요. 100명인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줄었다. 네, 어쨌든 근데 영양 표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의무예요. 의무. 가공식품에는 반드시 영양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사면 뒤에 딱 돌려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 영양 표시가. 그래서 예를 들어 탄수화물 얼마, 나트륨 얼마, 지방 얼마, 지방 안에서도 트랜스팻 얼마, 포화지방 얼마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총 내용량이 나와 있고 총 내용량은 얼마야. 근데 근데 이게 총 내용량에 대한 값이냐 아니면 1의 제공량으로 걔를 몇 분할한 다음에 거기에서 책정한 값이냐 그거는 구분해서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얘는 그냥 총 내용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총 내용량에 대한 거야. 그런데 과자류 이런 거는 여러 번에 나눠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뭐 총 내용량은 300g인데 요 기준은 예를 들어서 50g 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나 그런 거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자를 사면서 야 이거는 300g짜리인데 아이고 200kcal밖에 안 나가네? 이러면서 그렇게 드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퍼센트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일일 영양 섭취 기준치에 대한 비율. 그럼 여기 남학생 있고 여학생 있잖아. 그치? 근데 기준이 다르거든. 근데 왜 퍼센트는 하나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퍼센트는 만 4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하나의 값만 제시를 해요. 식약처의 기준이 딱 있어. 그래서 그 하나의 값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전에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애기 키우는 어머니들 그러면 내 애가 되게 애기야. 애기인데 우리 애한테 이게 이 필요한 거에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난 샀단 말이야. 샀는데 사실은 성인한테도 그게 보통은 성인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성인에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한테 이게 너무 넘쳐나는 거를 주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영양 표시를 읽을 때 주의를 해서 읽어야 된다. 이게 뭐에 대한 퍼센트로 나와 있는 거냐. 그 기준치, 그 다음에 전체 용량이냐, 아니면은 원서빙을 따로 계산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다는 겁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영양 기준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 만 4세,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영양도시라든지 아니면 KDRI의 그 인덱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뭐 임상의사인데 내가 왜 알아야 돼? 아니고 알아야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로 영양소, 소화흡수, 대사 특히 영양사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셔야 되는 건 대사 부분. 그래서 왜 이럴 수 있는지 이걸 잘 추론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다 따로따로 배울 거 아니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따로 배우고 무기질 하나하나 비타민 하나하나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 시간에 어떻게 배우나 봤더니 비타민 이런 거는 너무 또 짧게 배우더라고. 너무 짧게 배우더라고요. 근데 기초영양 시간에는 하나하나 하기는 했어요. 외워야 되는 게 많아서 그렇지.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합해서 보시는 거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프로틴, 카보하이드레이트, 팻 이게 각각이 대사되면서 이 파이루베이스라고 하는 거에 쭉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TCA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있고 그다음 프로틴에서 카본 스켈레톤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TCA 사이클이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이거를 쭉 보시면 프로틴과 카보하이드레이트 넘쳐나면 팻으로 저장이 되겠구나 이런 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 굉장히 다양한 더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의 전공에 따라서 공부를 좀 하신다. 저는 매우 기초적인 거를 얘기를 한다. 내가 임상영양이 전공이 아니거든. 난 영양학과자야. 근데 의과대학에 그래도 영양을 가르칠 수 있는 주의할 사람이라고 내가 임상영양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기초를 하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임상영양의 개요 뭐예요? 임상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영양학을 배울 때는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구성 성분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소화, 흡수, 대사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따져서 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거를 주로 했어. 그런데 임상영양학은 병적 상태가 생기는 거잖아. 병적 상태에서 나타나는 영양 문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막을 수 있겠는가? 일단은 병이 있어서 오면 그 다음에 프로그노시스 이런 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방과 치료에 대한 대책 이런 걸 마련하는 게 임상영양입니다. 예전에는 결핍, 전염성 질환 이런 게 메인이었지만 요즘에는 주로 뭐야? 과잉 이쪽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사망 뭐 더 얘기를 안 해도 되지. 많이 들었을 테니까. 암, 심혈관 그러면 이제 거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메인으로 생각하고 보는 것도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지만 암과 심혈관 대사 질환 이게 이제 메인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임상영양 그런데 왜 임상에서 영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냐라고 그러면 이것만 먹여가지고 뭘 치료한다거나 우리나라는 사실은 의식동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약식동원, 의식동원, 한방에서 옛날 식사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서 먹는 것이 곧 메르스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최근에 해외의 그 내과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주로 하는 굉장히 크게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프로젝트의 메인 토픽이 뭐냐면 푸드 이즈 메디슨이에요. 네, 그래서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임상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게 해서 치료에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률 이게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보고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원일수도 늘어나고 재원일수 늘어나면 안 좋지. 그리고 의료비용 본인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비용 지출이 많아지고 이런 이제 보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케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임상영양이라고 하는 거를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단계들을 보통 거치느냐
직접 안 하겠지만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라고 그러면 영양 판정 단계, 그러니까 선별하고 판정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질환명을 진단해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양 문제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거를 하는 거를 진단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영양 중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이제 그 영양 중재를 했어. 그럼 그 다음 다시 평가를 해줘야지. 제대로 됐나?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단계를 이렇게 쭉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영양 판정에서 첫 번째로 시작을 하는 거는 영양 선별이지. 그 다음에 영양 판정을 하는 단계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입원을 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이 평가를 하는 거를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근데 이게 병원마다 조금 그 선별검사지가 많이 달라가지고 딱 필수 요거만 해야 돼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 샘플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의료 처음에 진료를 올 때도 키 제공하잖아. 몸무게 얼마인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신체 계측치라고 하는 것이 많은 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 신체 계측치가 이 사람이 되게 마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뚱뚱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 혹시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그랬나 이게 이제 영양 상태에 많은 걸 또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얼마냐, 체중이 얼마냐, 이건 재지 보통은. 그 다음에 알부민 값이 얼마냐, 네? 알부민 값이 얼마냐, 이거는 검사에서 나오는 거죠. 검사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 식욕이 꽤 평소랑 유사하냐, 아니면 식욕이 굉장히 떨어져 있냐, 약물 먹는 거 있느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몇 가지 선별 검사들 그리고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형외과에 입원을 했지만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사와 관련된 그런 질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연화곤란, 저작곤란 이런 것들도 다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삼키기가 조금 어렵다던가 특히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식사를 다 달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크리닝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조사한다.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양 선별을 하는 거야. 입원을 했어. 그러면 72시간 내에 영양 선별을 좀 해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 이 사람이 일반 환자인지, 위험도 있는 환자인지, 굉장히 고위험 환자인지 이런 거를 좀 나누어줘서 일반 환자의 경우에는 다시 이제 며칠 지나면 이게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별을 이제 다시 하는 이 루프가 도는 거고요. 위험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 영양 판정을 해주고 만약에 거기에 고위험군이면 고위험군이냐 아니냐를 다시 또 판정을 하고 그래서 고위험군이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군이다라고 판별이 되면 심층 판정을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기 영양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판정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영양 판정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체중 감소 및 증가 정도, 체지방 및 체단백량이 얼마나 되는지, 식사 섭취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알부민 수치 이게 아주 극도로 프로틴이 부족하거나 이런 알부민 수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파구, 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정한지 불량한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줄 거예요. 불량하다 그러면 저 어디 그 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에너지만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체중이 쭉쭉쭉 빠지면서 이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프로틴도 이제 굉장히 부족해지는. 그래서 에너지만 부족하냐, 단백질도 부족하냐, 에너지, 단백질 몽땅 다 부족하냐. 그래서 프로틴, 에너지, 말뉴트리션 상태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정을 조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시오카라고 얘기하는 조 경우는 보시면
배가 조금 나와 있죠? 배가 나와 있어요. 하쇼카. 요거는 이제 단백질 결핍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표준 체중은 한 90% 이상은 되기는 해. 그런데 막 복수가 차 있어. 이렇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알부민 값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칼로리도 부족하고 칼로리 결핍, 상당한 칼로리 결핍이 있는 상태를 결핍을 해줍니다. 사실은 요 단계를 더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게 마라스머스를 칼로리와 단백질이 다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단계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시비어한 수준의 프로틴 칼로리 말뉴트리션 상태로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체중을 가지고 표준 체중에서 몇 %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각각의 아마도 뭐 배우시기도 했을 거고 나중에 임상에 가면 참고치 해가지고 정상 수치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기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도 와요. 이게 어느 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도 오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학회들에서 정해놓는 이제 정상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거 요거를 이제 많이 고려를 하죠. 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에너지도 부족해, 단백질도 부족해, 이런 상태가 돼. 이런 상태에 좀 위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심층 판정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조금 같이 병행된 검사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향을 줘야 되는지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심각하신 분들 식욕 부진환자라는 거 못 먹어. 그러면 이게 식욕 촉진제를 좀 쓰기도 하거든요. 식욕 촉진제를 쓴다거나 아니면 정맥 주사를 정맥 영양은 조금 뒤에 얘기할 텐데 경관급식이 아예 안 될 때, 그러니까 경관급식도 오럴로 먹는 게 안 될 때 경관 입을 좀 추가로 주는 거 말고 간을 이용해서 주는 거 이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소화기 괜찮아, 식욕도 괜찮아. 그런데 그런 걸 할 수는 없지. 안 해요. 그런 걸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이제 단계별로 경관급식을 할지, 정맥 영양을 할지, 뭐 이런 식욕 촉진제를 조금 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분이 외상환자냐 너무 심각하다는 거는 이제 알잖아요. 심각한 외상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바로 줄 수도 없고 그러면 바로 정맥 영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심층 영양 판정 단계들을 좀 고쳐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 평가를 한다. 식사력도 자세하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해봤잖아. 이렇게 뭔가 많이 적어야 되는 이런 시리어한 질환의 환자들은 조금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의 도움을 좀 받는다는 거, 원래 어떻게 식사를 하셨는지, 뭐 어땠는지 뭐 이런 거를 평가할 수도 있고, 기능, 뭐 활동 괜찮은지, 임상 증상이 어떠한지, 그다음 랩 검사 이런 거, 그다음에 최근에 체중이 쫙 빠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앞에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1차 다 검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 그래서 뭔가 많지만 제가 다 얘기하진 않을 거야. 신체 계측 방법과 해서 이것도 봤어. 여러분들 키 재고, 몸무게 재고, 그다음에 인바디 재고 이런 거 했잖아. 그 다음에 견갑골 두께, 견갑골에서 밑에서 이렇게 잡히는 게 얼마야. 그 다음에 여기 뭐죠? 팔뚝 뒤에서 잡히는 게 얼마야.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 팬량이 얼마고 뭐 이런 걸 측정을 하잖아요. 신체 계측. 그거 말고도 기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상 체중이 어느 정도인데 평소에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이 체중 같은 거를 많이 보는 이유는 당뇨병 환자야. 당뇨병 환자인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이 얼마인지를 책정을 해요.
얼마고 안에 키가 있으면 얼마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체중을 빼야 되는 사람이냐, 지금 어떤 상태의 사람이냐, 체중을 빼야 돼. 그러면 체중을 빼기 위한 식사를 제공을 요즘은 병원 밥 맛없다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적합하게 DRI 고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평상시 체중, 실제 체중, 현저한 체중 손실이 있는 거 1개월에 5% 줄었어. 5% 정도 줄었다. 그럼 현저한 체중 손실이 있다. 근데 1개월 이내인데 5%보다 더 많이 줄었어. 자기가 무슨 신박한 다이어트 약을 보고 이런 거 말고, 그런 방법을 쓰는 거 말고 쭉쭉 줄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걸 한 게 없다. 근데 체중이 줄었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가 기준들을 두고 본다는 거예요. 체질량 지수 기준은 대충 아시죠? 대충 아시지? 그래서 18.5에서 23이 정상 체중이에요. 정상 체중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18.5 미만이면 저체중입니다. 저체중을 왜 굳이 구분할까? 저체중이신 분들의 사망 위험이 조금 높아요. 정상 체중 범위보다. 네. 그래서 저체중을 구분을 해줍니다. 23부터 넘어가면 이제 여러 단계로 구분이 되면서 이제 비만 단계로 가면서 그 대사성 질환의 위험은 쭉쭉쭉 올라가죠. 뭐 두께 여러 개 재는 거 있었고요. 바디팻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도 뭐 덱사를 이용하는 방법, 데시토메트리 이용하는 유레카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슨 뭐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많이 쓰는 거는 인바디지, 인바디. 그 바이오 임피던스 어널라이저거든요. 근데 그 회사 이름을 써가지고 그냥 인바디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바디를 이용을 해서 제지방량, 그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가 얼마나 되는지, 지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자료를 기본으로 씁니다. 단층 촬영을 이용을 했을 때도 거기에 팻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어. 그래서 복부의 요새예요.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 거기서 얻은 자료들을 이용하는 거죠. 생화학 검사에서는 전해질, 우리 영양 쪽에서는 전해질에 대한 거가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전해질 평형 상태냐. 거기 다 영양소거든 그게. 그래서 소듐, 뭐 칼륨,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중탄산염, 뭐 등등 이런 거에 이제 적정 범위, 정상 범위가 있고 이거를 넘어서는 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특히 중심정맥 영양 이거 골라주는 거잖아. 영양소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나 이런 게 없는지. 그 다음에 심각한 질환으로 이 사람이 정맥 영양을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또는 이 관도 어디까지 넣느냐가 있거든요. 위장까지 넣느냐, 식도까지 넣느냐, 위장까지 넣느냐, 그 밑에까지 넣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거를 딱 빼고 갑자기 리피딩을 해. 그러면 이거를 조절을 안 해주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사망까지도 올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지만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전해질이 깨지는 거예요. 전해질 평형이 깨진다라는 거 그게 이제 많이 중요하죠. 그거 이외에 포도당, 크레아틴 신장질환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크레아틴가 크레아틴인 요소질소 그 다음에 혈청 효소 여러분들이 기본 그 루틴 검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건강검진하고 그러면 AST, ALT 이런 거는 기본으로 검사하잖아.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AST, ALT 이런 것이 그 중심 정맥 영양. 그러니까 네. 정맥도 어디를 잡느냐, 말초를 잡느냐, 중심정맥을 잡느냐. 근데 이 중심정맥을 잡아가지고 그 영양을 공급을 해줄 때 간 기능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빌리루빈 이런 것도 이제 보고요. 여기 옆에 해석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요게 값이 높아졌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의심해 본다.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고칼슘이야. 고칼슘이 나왔어. 고칼슘 혈증. 그러면 뭐 내분비 질환이 있거나 악성 종양이 있거나 비타민 D를 너무 과다하게 뭐 먹었거나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 그게 룰아웃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네. 근데 비타민 D 혹시 드세요?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저칼슘 혈증, 그럼 비타민 D 결핍, 뭐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타민 D가 대체로 결핍. 여러분들이 혈액에서의 값을 재는데 특히 겨울에 쟀다. 그러면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거기다가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 비타민 D 소스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버섯이라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햇빛을 노출시켰던 거. 그런데 별로 없어요. 우유를 많이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우유를 많이 먹는 게 그럼 마냥 좋으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D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한국인들이 많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은 또 청소년 때 새벽에 나갔다가 오밤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지 그런 햇빛 노출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결과였어요. 젊은 애들이 노인보다 비타민 D 레벨이 더 낮다. 네? 과장님이 이거가 맞는 걸까요? 이렇게 처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매우 이 국권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완전히 외국하고는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거지. 애들이 햇빛을 안 보니까 다 가리고 다니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노인들이 다 이렇게 노출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높은 원래 노인 되면 안 생기거든요. 안 생기는 노인들보다 젊은 애들이 더 낮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비타민 D가 조금 많이 문제가 되죠. 여름철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도 좀 노출이 있고 햇빛을 좀 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겨울철 햇빛을 정말 잘 안 보이는 그때는 레벨이 뚝 떨어집니다. 저인산염증 이런 것들 눈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애는 아닌데 병적인 상태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부갑산성 기능 저하가 있다거나 섭취량이 너무 떨어졌다거나 이런 데서 오는 문제점. 고로 넘어간다. 그럼 부갑산성 항진 이런 것들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정맥 영양을 하면서 약간 섞어서 주기도 합니다. 저로 갑자기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주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200이라고 이거 잘못되어 있어서 150에서 한 200 정도를 그냥 적정 범위라고 생각을 하죠. 200 넘어가면 이제 조금 위험한 상태가 돼요. 240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약을 먹어야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걸 의심하게 되죠. 근데 총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그냥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150에서 200 정도 사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좀 낮은 쪽을 유지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뭐 50보다 더 떨어졌다. 뭐 120, 100 뭐 이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면 의심합니다. 뭐를? 간 기능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해봐요. 프로틴 에너지 말뉴트리션 상태는 눈으로 봐도 조금 알 수가 있잖아. 알 수가 있는데 뭐 간질환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도 조금 알 수는 있어요. 많이 마르시고 뭐 이런 상태는 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는 아닌가라는 거를 의심해봐야 된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런 게 너무 나옵니다. 그렇죠? 중성지방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성지방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나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면서 TG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성지방도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물론 세대가 변하면서 변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생화학 검사들을 그 참고 자료로 많이 써야 돼요. 정상범위 대체로. 적혈구,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적혈구 용적 뭐 이런 것들. 근데 용적 쪽에 보면은 이게 적혈구 용적이 이게 너무 증가했는데 MCV 이것도 루틴 검사 안에 들어가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좀 값이 이상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비타민 B12나 엽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적아로성 빈혈 뭐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위암 환자야 절제했어. 그러면 그 제가 가르칠 때도 얘기했었거든요. R 팩터라는 거 그게 안 나와. 그러면 얘가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게 하는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줘야지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영양과 관련된 문제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입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뭐 여러 검사들이 쭈르륵 나오는데 여기 영양과 관련된 것만 줄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영양 결핍 뭐 이런 거 좀 생각해봐야 된다. 특정 영양소 뭐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거 넣는 거고요. 소변 검사를 했어. 그러면 이게 소변 검사에서 산도를 pH 값을 보는데 이 pH 값이 6에서 8 정도가 정상 시기를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산성이라거나 뭐 염기성으로 조금 이렇게 치우친 값이 나오거나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곤란해요. 근데 이 범위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는 거를 좀 보시고 염기성으로 나오는데 채소, 유제품 이런 거를 충분히 뭐 너무 그런 거를 잘 드셔가지고 그런 건지 그럼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감염 때문인 거지. 아니면 이 소변을 혹시 식사 후에 바로 보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다. 결석 환자인 건지까지도. 근데 산성이야. 그 고단백 식사를 너무 하신 건지. 아니면은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 엑시도시스, 케토시스에서 엑시도시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상태가 된 거는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결석은 양쪽에서 다 보이죠. 신장 결석은 산도가 낮은 것, 산도가 높은 것 이런 상태에서 결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의심해 볼 수 있다. 케톤체가 나왔어. 이거 안 나와야 되거든. 케톤바디 이런 게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왔어. 그러면 그 뭐 소화기 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암 환자의 경우에는 뭐 악액질이라고 다음 주에 볼 건데 악액질 상태에 있는 건 아닌지. 단식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일부러 막 엄청 굶어갖고 이렇게 오는 상태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제 검사 수치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영양과 관련된 문제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임상 증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진, 뭐 촉진 뭐 하잖아. 그때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라는 걸 평가해 줄 수 있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식사 조사 다 배우셨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지. 그래서 뭐 그 영양사분을 통해 가지고 식사 기록을 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24시간 회상법 조사를 한다거나 식품민도 조사지는 우리 병원들에서는 아마 거의 안 할 거예요. 근데 미국의 병원들에서는 이거를 유주얼 다이어트를 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24시간 회상지를 보통 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섭취하는가라는 거를 보고 그 사람이 적정하게 제대로 섭취하는지 식사를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취 영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평형에 문제가 있다거나 수분 섭취를 너무 안 한다거나 영양소의 추정량을 봤을 때 어떤 영양소가 너무나 부족하거나 너무나 많게 섭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 영역에서 평가를 하고 임상 영역에서는 뭐 기능적 평가 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 랩 검사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고 행동 환경 영역은 이게 뭐 지식이 너무 편중돼 있거나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저는 이거를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유튜브를 믿고 그래도 저는 이거를 하고 싶거든요.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정상 범위에서 그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사실 좀 말리고 그래서 임상 선생님들도 보니까 근데 그게 큰 문제는 없어. 그러면 그냥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냥 하라고 냅두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그래서 본인의 신념, 태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물리적 환경,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냐 이것들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식품 이용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뭘 사러 나가기도 거동 불편이야. 근데 이거 손가락으로 주문하는 것도 어려우셔. 이런 상태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다 판단을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 갖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원래 판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심각한 영양 중재를 해줘야 되는 좀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임상, 그 다음에 임상 영양사가 임상 영양사가 또 있어요. 임상 영양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 경험도 있어야 되고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이런 이제 분들이 10년 됐나 아무튼 뭐 자격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단체 급식 아니고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디스커스를 해가지고 잘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영양 중재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것저것 여러 영역에 대해서 판정을 했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뭔가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병원 내에서 우리가 영양 중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뭐야? 목표는 뭐예요? 측정이 가능하고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목표 그러니까 그건 질환마다 목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측정이 가능하다는 건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측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거를 성취가 가능하며 측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맞게끔 줘서 그 또 수치화를 해가지고 그게 변화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효과 판정까지도 할 수 있게끔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식사력에 해당하는 것도 사실은 식품을 뭘 얼마를 먹었다, 영양소를 얼마를 먹었다라는 수치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화학적 자료나 의학적 검사 이런 것들도 수치화를 하는 거죠. 신체 계측도 수치화를 하는 거죠. 영양 관련된 신체 검사 자료들 이것도 다 수치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화를 해서 얘를 개선해서 얼마의 값으로 개선한다 이런 이제 목표들을 설정을 해놓고 실제로 그거를 하고 재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되는지를 봐줘야 된다. 는 거예요.